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력질주 파이널 갤럽!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4강부터 우리는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4, 15, 16강 이렇게 3개의 강에 걸쳐서 개화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부터 이모군란까지 출제의 포인트를 또 깔끔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볼까요? 자, 제일 먼저 흥선대원군부터 보셔야겠죠. 정조가 180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3대, 그리고 1863년에 철종이 사망할 때까지 이렇게 3대 63년간을 우리는 아시다시피 세도정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도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종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왕권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세도 가문이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이 왕조에서 왕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폐단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파탄나서 이 세도 가문들이 매건 매직 등 자기 가문들의 부만 챙기다 보니까 국가의 경제가 파탄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생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견디지 못하고 일어났던 농민 반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와 같은 그러한 밀란들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63년에 철종이 사망하고 그 다음 즉위한 왕이 바로 고종. 그런데 고종은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서 고종의 아버지가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죠?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흥선대원군이다라는 겁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상황에서 집권을 하였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은 이거 두 개를 해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은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정책이 있고, 그리고 파탄난 경제를 회복해서 민생을 다시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 정책은 굉장히 많지만은 크게 두 종류, 왕권 강화책과 경제 회복 그리고 민생 안정책,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책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어요. 세도 가문 당연히 몰아냈죠. 그래서 세도 정치를 척결을 하고, 그리고 세도 가문들의 중앙의 아지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폐단을 일삼았던 이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기능은 다시 바로 의정부에게 바로 다시 넘겨주고, 그리고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기능은 3군부를 부활시켜서 3군부에게 군사적 기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전을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완성이 되었던 대전 통편,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을 편찬을 하죠. 그리고 이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의 시행세칙, 세부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육전조례까지 함께 편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왕실의 권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 네 가지는 바로 크게 분류를 했을 때는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이 경제를 회복시켜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도 가문들의 중앙의 아지트라고 말한 다음에 비변사인데, 세도 가문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각 지방마다 있었던 지방의 아지트는 뭐였죠? 그렇죠. 바로 서원이었죠. 그래서 이 서원이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서원 정리는 두 번이 있죠. 영조의 서원 정리와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가 있습니다. 영조 때의 서원 정리도 굉장히 대규모의 서원 정리예요. 많은 서원들 가운데에서 영조가 무려 173개의 서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때의 서원 정리도 굉장히 큰 규모의 서원 정리였는데
흥선대원군은 당시 650여 개 서원 가운데에서 47개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모두 없앴잖아요. 그러므로 영조보다 훨씬 과감하고 그리고 과격한 그러한 서원 정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흥선대원군은 시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정책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일단 이 삼정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세, 군포, 환곡 이렇게 세 개였죠. 자, 그래서 이 전세는 뭐가 당시 문제였냐면 탈세 토지, 예를 들어서 은결과 같은 탈세 토지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문제여서 바로 이 탈세 토지를 다시 잡아내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농경지를 다시 한번 실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토지 실사 사업을 다시 전개하였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양전 사업이라고 그러죠. 토지를 농경지를 측량한다라고 해서 양전 사업을 단행을 하여 탈세 토지, 은결과 같은 탈세 토지를 색출해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군포는 당시 양반이 면제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양반이 차지하는 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0%를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양반들이 면제받고 있는 게 문제여서 양반도 군포를 내는 제도로 바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양반의 집이건 아니면 평민의 집이건 가리지 않고 가가호호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면 양반한테도 군포를 걷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흥선대원군이 내놓은 새로운 제도가 뭐냐면 바로 집집마다 가가호호 군포를 거뒀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런다? 호포제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곡은 정말로 고리대가 정말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 고리대를 국가가 강제로 운영한다라는 게 문제여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창제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바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또 한번 보셔야겠죠.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은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수교 여러분, 환영 아니면 거부, 뭐죠?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어떤 나라가 조선에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오든지 간에 열강들이 우리는 조선은 무조건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우리는 무려 2번이나 바로 서양과 전쟁을 벌이죠. 자, 그래서 조선과 프랑스하고 벌인 전쟁, 그리고 5년은 1871년에 조선과 또 미국하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하고의 전쟁은 우리 무슨 양요라 그러냐면 병인 양요라 그러고,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은 신미 양요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이것이 모두 흥선대원군 집권기, 즉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조선의 대외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일 때 바로 이때 바로 외국과 벌인 전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병인 양요하고 신미 양요는 출제의 포인트가 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게 뭐가 먼저고 그게 뭐가 나중이다 라고 한 걸 내가 잡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별이에요. 병인양요에 해당하는 항목과 또 신미양요에 해당하는 항목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전투가 딱 나오면 그게 병인양요냐 아니면 신미양요냐. 그 전투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이름이 나왔을 때 역시 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쌤이 하나의 암기법을 하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암기법이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요의 순서와 또 구별하는 암기법으로서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병제병, 한문정양책, 오신광어척. 요렇게만 여러분 하시면은 순서와 양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모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병제병, 한문정양책, 오신광어척.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금방 몇 번만 중얼중얼 하시면 금방 또 잘 외워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서대로 보실까요? 자, 우선 여러분 이 노란색 병하고 노란색의 신이 바로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고 다음에 여러분 사이에 이거 하나만 O가 바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죠. 오페르트 그리고 오페르트는 독일의 그 상인이고 그리고 프랑스 신부 페롱 이렇게 둘이서 함께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죠. 그래서 오페르트라고 하는 이름만 또 외웠다가 또 페롱이 나와버리면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막연할 수 있으니까요. 오페르트 앤드 페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둘 다 패자가 들어가요. 오페르트 페롱. 그래서 이 오페르트 페롱의 도굴 미수 사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도는 1868년인데요. 굳이 연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고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병인양요부터 먼저 보시면 이 병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것은 병인박해 그리고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제너럴 셔먼노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1866년인데 뭐가 먼저고 나중이냐를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병제병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1866년인데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의 양요가 다 끝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서 바로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5개가 병인양요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2개가 신미양요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전투와 함께 사람 이름, 지휘관의 이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우선 한성근. 한성근은 무슨 전투? 바로 강원도 바로 옆에 있었던 문수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자, 그 다음에 양헌수. 양헌수는 여러분 무슨 산성? 정족산성 전투에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정족산성은 또 삼랑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가 병인양요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프랑스군이 물러가면서 아무튼 암기법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프랑스군이 물러가면서 외교장각을 불태우면서 강화도에 있던 그 외교장각의 의궤들을 모두 가져갔잖아요. 그쵸? 물론 돌아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외교장각 의궤를 바로 강탈을 당한 것은 바로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병인양요라고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미양요, 광성보 전투. 광성진 전투라고도 하죠. 광성보 또는 광성진. 이때 장군 어제연이 분전하였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어제연도 이때 전사하고 말지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실까요?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중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흥선대원군과 함께 했었던 조선의 대외 정책인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흥선대원군의 퇴진과 더불어서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되었을 때에는 통상수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우리 조선에게 접근을 해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적인 서양식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강화도 조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강화도 조약도 우리 한번 깔끔하게 출제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배경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제일 먼저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개화론. 원조개화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상개화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들에 의해서 점차 개화의 어떤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었다라는 것이죠. 빼놓을 수가 없죠. 누구냐? 박오유,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와 같은 인물들이 바로 원조개화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통상개화론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제자들을 굉장히 열심히 양성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개화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분 누구냐? 바로 박교수고요. 박교수는 바로 이분의 손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책을 열심히 탐독을 하면서 이분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흡수했다라고 하지요. 바로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박규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통상개화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제자를 육성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바로 개화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니 해도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척사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퇴진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퇴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다름 아닌 이게 1863년은 육식갑자로 계유년이에요. 그래서 계유년에 누군가가 올린 상소 때문이죠. 계유상소가 되겠고, 이 계유상소를 올린 인물은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면함 최익현이다라는 겁니다. 최익현의 계유상소를 계기로 해서 결국 흥선대원군은 퇴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무엇보다도 이 강화도조약, 조일소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함이 바로 강화도에 접근을 해와서 도발을 해왔죠. 여러분, 무슨 호 사건이죠? 운요호 사건. 이 운요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해인 1876년에 맺은 조약이 바로 다름 아닌 강화도 조약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강화도 조약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강화도 조약은 일단 별명입니다. 그쵸? 본명은 조일수호조규죠. 이 조일수호조규를 강화도에서 체결을 해서 우리는 별명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되었는데 이 1876년은 육식갑자로 병자년이어서 또 조일수호조규를 병자수호조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강화도 조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 4개는 바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항해 자치.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항구개방. 자, 그리고 해안측량권.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제1관, 제1조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리고 치해법권. 이렇게 4개가 바로 조일수호조규, 강화도 조약 본조약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더 한국개방을 더 보시면 우리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국교가 재개가 되면서 우리는 그 어느 항구는 계속 일본과 교류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부산은 계속 교류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 말고 2개의 항구를 더 개방하라 라고 한 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880년 우선 어디부터 개항을 했냐면 원산부터 개항을 하고요. 그리고 3년 후인 1884년에는 인천을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부 그리고 원, 인의 순서로 개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4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바로 이 해에 무려 2개나 추가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 강화도 조약에 딸린 2개의 추가 조약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보시겠어요. 우선 조일수호조규, 같은 해 1876년, 이때 무려 2개나 추가가 되는데, 자, 이 왼쪽의 것은 무엇이냐? 조일수호조규의 부속조약, 부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은 조일무역규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 조일수호조규 부록의 핵심은 2개가 되는 거죠. 일본인 거류지를 몇 리로 이때 설정을 했냐면 10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간행리정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쓰게 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은 무무무 이렇게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무무. 무가 2개가 되겠습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 자, 그리고 무관세. 그래서 관세 자주권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렇게 2개가 바로 조일무역규칙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진 흐름이 있죠.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 이후에 1882년에 바로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체결을 하면서 바로 이 간행리정 10리가 몇 리로 늘어나게 되냐면 50리로 늘어나게 되고,
향후 2년 후에 100리로 늘린다라는 약정까지 이미 체결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주시고, 자, 이쪽은 여러분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는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거였잖아요. 아, 그래서 네, 우리한테 유리하게 네, 규정이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느냐? 네,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계기로 해서 네,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무제한 유출, 양국은 무제한 유출이었는데 이것이 제한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빠져나간 것을 도해 관찰사가, 네, 함경도 또 황해도 이런 도해 관찰사가 이제 그만 우리 도에서 양국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곡식이 빠져나간 것을 방어하는 명령.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방공령이라고 하는 규정이 이때 조일통상장정에 규정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네, 무관세. 이거 너무나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어서 관세 자주권을 상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협정 관세 그래서 관세를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관세 자주권의 회복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자, 이렇게 두 개는 규정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데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얻어내면서 이 조일 통상장정 때 일본한테 굉장히 큰 거 하나 뺏기죠. 여러분 그게 무슨 국 대우죠? 그렇습니다. 최애국 대우. 일본을 최애국으로 대우해 줘야 하는 이러한 규정이 바로 여기에서 규정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충분히 여러분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개항과 그리고 개방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방금 전에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냐? 일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체결을 한 이 조약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였고, 그리고 연도는 1876년. 그래서 60갑자의 이름을 따서 병자수호조규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당시 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대표자, 각국의 대표자. 혹시 또 모르니까 여러분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대표는 신헌. 그리고 일본 대표는 구로다 기요타카라고 하는 대표가 이렇게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헌과 구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서양 국가, 일본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죠. 그래서 서양 국가 가운데에서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여러분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것이 이름이 뭐냐? 조미소 통상조약이고 이것은 1882년. 1882년은 60가짜로 이모년입니다.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와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먼저냐 이모군란이 먼저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모군란 발생 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모군란이 발생한 다음이라면 아마 정신이 없어서 미국과 조약은 아마 체결이 미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 나기 전에 이미 미국하고는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은 이모군란 발생 전이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또 대표자 조선 대표는 신헌. 그러니까 아까 조일수호조규 체결할 때 바로 대표자가 바로 신헌이었죠. 그래서 해본 사람이 한 번 더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은 슈펠트라고 하는 인물이 또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조선책략이죠. 이 조선책략의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당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렇습니다. 황준헌 그리고 황준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을 일본에서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조선으로 가져온 사람 누가 갖고 왔냐면 바로 이분이 가져오셨죠. 여러분 이분이 일본에 왜 갔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바로 김홍집이고, 그리고 제 몇 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죠? 2차, 제 2차. 1차는 김기수고요. 3차는 박용효입니다.
김홍집이 제2차 수신사로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이 황준원의 생각을 바로 이 김홍집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김홍집이 황준원한테 당신의 생각을 잘 글로 적어서 나한테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황준원이 흔쾌히 허락을 해서 써서 김홍집한테 준 책의 이름이 바로 조선책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 핵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나라가 이리처럼 늑대처럼 탐욕해서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로 잘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선책략에서 조선의 최고의 적은 어느 나라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내는 것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책략인데, 자, 그래서 이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책략은, 당시 이 방아책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우리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라사, 즉 러시아를 방어할 수 있는 책략이 뭐냐, 세 나라랑 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나라는 중국과 친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과 연결되어야 하며, 그리고 미방, 즉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이미 충분히 친하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이미 친해졌는데 아직까지 미국하고는 수교를 맺지 못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조선이 미국과의 수교를 원한다면 청나라가 다리를 놔주겠다, 알선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하면서 끝맺고 있는 책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책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홍집이 가져온 이 조선책략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미국과 수호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생들의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유생들을 바로 벌을 주면서 결국 조선 정부는 조선책략의 내용대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모곤란 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은, 이 미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라고 하는 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쌤이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은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최치거미라는 것이죠. 최치거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애국대우. 아까 여러분, 일본도 최애국대우를 얻어냈죠. 그거는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이니까 최애국대우는 어느 나라가 먼저예요? 미국이 우리 조선한테 최애국대우를 받은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일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최애국대우. 자, 그 다음에 치해법권, 그리고 거중조정조항. 이 거는 거주한다, 머무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끼어든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정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서로 어떤 그 자국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상대편 나라가 도와주기로 하는 그런 약속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우려고 하면은 조선이 사이에,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들어서 조정을 해주고, 또 조선이 어떤 나라하고 점점 불편해지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들어서 또 조정을 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자주권. 이것은 계속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일무역규칙 1876년에 일본과 조일무역규칙을 체결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관세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세를 우리가 지켜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자 미국에서는 조선의 주조선 미국 공사를 바로 파견을 합니다. 푸트라고 하는 주조선 미국 공사가 처음으로 파견이 되어 오는데, 우리는 이 당시로서는 그 미국의 그
주미 조선공사를 파견할 만한 여력이 안 돼가지고 이때는 사절단 한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 사절단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냐? 네, 미국에 바로 무엇을 파견을 했다? 보빙사를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그 이후에 1888년에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돈이 당시 없었지만 우리 조선 정부는 미국의 워싱턴에다가 조선공사관까지 딱 마련을 해가지고 정말로 조선공사를 주미 조선공사를 파견한 적도 있습니다. 1888년 박정양이 바로 초대 주미 조선공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나라가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서 박정양은 바로 그때 1888년 미국으로 파견된 바로 그 해에 청나라에 의해서 결국 등살에 못 버티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보빙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빙사의 전권 대신 정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있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부대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종사관 정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뭐 서장관,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보빙사 3인방이다 라고 말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민영이, 정권 대신 민영이, 그리고 부대신은 홍형식, 그리고 종사관은 서광범, 이렇게 세 사람이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때 보빙사를 따라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육일준이에요. 아, 그래서 이 육일준은 보빙사로 미국을 방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돌아오시고요. 육일준, 최초의 국비 유학생, 미국 유학생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들은 개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화파인데, 그런데 홍영식과 그리고 서광범은 바로 어떠한 사상을 가지게 되냐면 급진개화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영익 또한 이런 그 홍영식 서광범과 매우 친분한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생각 또한 같은 생각이었으나 그러나 민영익은 중전민 씨의 조카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영익은 온건개화파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엔 1884년 갑신년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 무슨 정변이죠? 갑신정변 아니겠습니까? 그 갑신정변 당시에 이 급진개화파는 바로 민영익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민영이 또 이때 공격을 받아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보빙사일 때에는 이때는 동지였다라는 것이죠. 같이 여러분 사람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다음 보실까요? 다른 나라들하고의 조약도 조금 살펴봅시다. 우리 조포소 통상조약. 이것은 조금 늦었어요. 1886년으로 조금 늦었는데 천주교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포교의 실질적 자유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에요. 규정상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결국 인정이 되게 된 것은 조포소 통상조약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청상면 수령명 장정. 이모곤란을 청나라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이모곤란을 해결해 준 이 청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을 바로 청나라하고 체결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조청상민 수령무역 장정이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죠. 여러분 일본과 체결했던 1876년에 일본과 체결했던 조일수호조교에서는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이 종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바로 조일소조교 제1권에다가 집어넣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조청상면 수령명 장정에서는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속방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이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종주권을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일소 조교와 조청상면 수령명 장정은 조선을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실질적으로 조청상면 수령명 장정을 통해서
청상인이 조선 내륙으로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어디에서나 청상인이 조선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하고 맺은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이후에 개화 정책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1880년에 개화를 전담하는 개화 전담 기구인 바로 이것이 바로 탄생을 했는데요. 통리기무아문이 되겠습니다. 1880년에 탄생한 이 통리기무아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개화 정책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군제 개편 하나를 보자면 조선 후기에 바로 완성이 된 조선의 중앙군은 5군형이었죠. 그런데 이 5군형이 통리기무아문에 의해서 1881년 1년 후에 무의형과 장의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군대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식군대가 하나가 또 창설이 되죠. 그 신식군대 이름은 별기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식군대 별기군이 바로 탄생을 하게 되니까 축소가 된 이형은 졸지에 뭐가 돼버리냐면 구식군대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퇴외시찰단 또 이렇게 쌤이 암기법을 만들어 놨어요. 조수일이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조수일이라는 남자는 참 멍청하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는데 멍청한 조수일 씨는 양보만 해.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청한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영청한 조수일 씨는 양보만 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청나라에 파견한 시찰단은 영선사. 그래서 영선사 김윤식이 청나라에 가서 무기를 열심히 근대적인 무기를 열심히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 비기창이라고 하는 이러한 최초의 근대적 무기 공장을 1883년에 바로 창설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 파견을 한 사절단은 크게 공식 사절과 비공식 사절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원래 공식 사절의 이름은 통신사였잖아요. 조선통신사. 그 통신사가 바로 이 개화기에는 수신사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신사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식 사절이고 비공식 사절은 조사시찰단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서양 미국과 그 조무소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바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미국에 보낸 사절단이 바로 다름 아닌 보빙사였죠. 그런데 이때 이 보빙사가 미국만 돌아본 게 아니라요. 유럽도 한번 싹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양을 다녀온 시찰단은 바로 보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모군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이모년에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군인 반란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바로 그 그림에서 이 중에서 구식 군대하고 신식 군대 가운데에서 당시 조선 정부는 어느 쪽을 좀 더 편했을까요? 신식 군대만 편애하면서 구식 군대는 차별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이 이영의 군인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다름 아닌 이모군란이다라는 것이죠. 이모군란은 크게 출제 포인트가 두 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많은 전개 과정은 없지만은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먼저고 나중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출제 포인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실까요? 자, 우선 먼저 전개 과정부터 별기군 우대하면서 이영의 구식 군인들한테는 차별 대우를 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했고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군의 배후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일본 공사관 공격하고요. 그리고 별기군을 습격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또 별기군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이때 별기군을 신식 군사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본 호리모토라고 하는 장교가 와서 별기군을 이 신식 군사훈련 시키고 있었는데 그 호리모토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네, 흥선대원군의 바로 특명을 받은 이 구식군인들이 바로 네, 궁궐에 침입을 합니다. 여러분, 네, 무슨 궁궐이죠? 이 궁궐? 그렇죠. 창덕궁이죠. 여러분, 이모군란과 갑신장변의 주요한 무대가 장수적 네, 배경이 되는 궁궐은 창덕궁이에요. 둘 다 창덕궁입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장변은 경복궁은 절대 안 나와요. 경복궁 아니고 이모, 갑신 모두 여러분 무슨 궁궐? 창덕궁이다라는 거죠. 창덕궁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 이때 네, 바로 창덕궁 침입해서 중전 민씨는 탈출을 하고 그래서 네, 이 구식군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모든 개화 정책이 이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통리, 기무, 아문, 별기군, 기타 등등 네, 흥선대원군이 만들지 않은 개화 정책은 다 없어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잠깐 33일 동안 집권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1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부활합니다. 네. 그러나 결국 네. 민씨 세력이 네. 중전 민씨가 네. 청군 파병 요청을 하게 되면서 청군이 들어와가지고 네, 결국 흥선대원군은 네, 압송되어 버리죠. 청나라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구식군인들은 네, 진압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네, 이모군란은 결국 네, 이 구식군인들의 봉기는 실패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이고요. 자, 다음 보시면 결과. 어쩌면 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네,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나라는 어느 나라죠? 그렇죠. 청나라죠.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 청나라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조선 안에서.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이 청나라 군대가 네, 바로 이모군란 해결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가지고 네, 아주 강한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군 사령관인 위안스카이가 바로 조선의 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고문도 파견을 해옵니다. 그래서 네, 청나라인 고문인 네, 마젠창 네, 그리고 네, 친청 독일인 네, 친청 네, 청나라하고 친한 독일인인 네, 이 멜렌도르프가 와가지고 네, 네, 조선의 네, 정책을 네, 바로 좌지우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아주 유리해지게 되면서 네, 청나라한테 매우 유리한 네, 네, 이런 어떤 그 조약 하나를 바로 네, 체결하게 되는데 그거 이름이 바로 뭐냐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청상인들이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조선의 내륙 어디에나 들어와서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이미 유리한 조건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내내 청나라가 불리했었는데 이제 청나라 또한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조건이 유리해진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안에서 상권 경쟁을 아주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부터 네, 조선 안에서 청과 일본의 네, 경제 침투 경쟁이 매우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네, 이모군란의 결과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바로 여러분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 네, 이때 일본 공사관 불타고 또 일본인들 몇 명 죽거든요. 아, 그래서 네, 우리가 네, 이 조선이 네, 일본에게 배상금 55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조약이 바로 뭐냐면요. 제물포, 네, 인천의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것을 바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근현대사에서는 무슨 사건 끝난 다음에 네, 등장하는 조약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네, 이모군란 끝나고 일본과 맺은 조약은 일단 제물포 조약이다 라고 한 걸 여러분 꼭 여러분 딱 매치할 수 있도록 기억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일본한테 배상금 55만 원 지불하고요. 네. 또 일본 공사관 불타면 어떡하느냐. 아,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일본 군인들이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 땅 안에 네, 일본 군대가 들어온 게 바로 이때예요. 네, 바로 이 제물포 조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비병이 네, 바로 네,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개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개화파라고 큰 범위로 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여러분, 이 개화파의 개화 정책은 중전 민씨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집권 세력인 민씨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네,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네, 바로 어떻게 되냐면 네, 친청화, 네, 그리고 보수화, 중전 민씨 세력은 친청화, 보수화 됩니다. 청나라가 좋진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들을 네, 바로 위기에서 구제해준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청나라의 네, 압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청나라는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조선이 개화 정책에 성공해가지고 강대국이 되면은 청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서 청나라를 압박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선이 내내 개화 정책 없이 내내 약소국으로 청나라의 속국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네, 조선의 개화 정책을 네,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러한 청나라의 압박으로 인해서 점차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개화파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개화 정책의 범위와 속도가 갑자기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듭니다.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개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고, 네, 그리고 청나라의 압박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네, 청에 대한 사대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의 개화파 안에 있었던 네, 이 네, 젊은 개화 지식인들, 네, 네, 매우 적극적인, 네, 매우 주도적인 그런 어떤 그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네, 젊은 개화 지식인들이 바로 네, 여기에서 반발하면서 이제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네, 바로 네, 자기들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네, 소극적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얼른 청에 대한 사대를 청산을 해서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원래의 개화파에서 똑 떨어져 나온 이러한 김옥균,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과 같은 이러한 젊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개화파를 우리는 무슨 개화파라고 부르게 되냐면 급진 개화파라고 부르게 되고, 원래 몸통에 해당하던 원래 이 개화파는 우리는 이 급진 개화파의 반대말로서 온건 개화파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 네, 바로 개화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네, 어느 개화파랑 어느 개화파로 나눠지게 된다? 그렇죠. 온건 개화파랑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 온건 개화파가 네,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네, 2년 후인 이모군란 2년 후인 1884년에 바로 급진개화파가 온건개화파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정변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1884년은 유식갑자로 갑신년 아니겠습니까? 그 정변이 바로 갑신정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강인 15강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제14강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꼭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